쟁점을 발견하고 그 쟁점에서 제기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서 시작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쟁점을 발견하는 것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부딪히는 주장이 부딪히면서 거기에서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그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해 나가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쟁점을 발견하고 그 쟁점을 통해서 추론해 가는 과정,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쟁점을 발견해서 구체적 논문을 기술한 학위 논문을 한 예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는 쟁점을 발견하고 또 논리적으로 자기 주장을 펼치면서 큰 논문을 하나 완성해 가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학위 논문 하나를 이제 예를 들어 보겠는데, 이 논문은 논문 제목이 백악시단의 진시연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악시단의 진시연구.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는 백악시단이 무엇이고 진시가 무엇인지 이런 개념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자, 이 백악은 이게 서울의 뒤를 받치고 있는 산입니다. 백악 혹은 북악이라고 하는데, 그다음 시단이라는 것은 시를 창작하고 향유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모여서 활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활동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집단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그렇다면 백악은 공간이 되는 것이고 시단은 시를 짓고 향유하는 사람들의 집단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공간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데 그 활동의 목표라든가 그 활동의 내용이 이 진시라는 개념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시라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참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백악시단의 진시 연구하는 것이 커다란 쟁점 혹은 주제가 되어가지고 한 편의 큰 논문이 될 수 있는지 이것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하나는 일일이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은 목차를 통해서 이 전체적인 구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쟁점을 부각시키고 구체적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논문은 크게 6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장이 서론이고 마지막 장이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둘째 장이 백악시단의 형성과 문학 활동이라고 해서 일종의 이제 배경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논문을 쓰게 된 주변 상황이라든가 지금까지 연구 성과라든가 그리고 이 사람들의 어떤 집단적인 활동 상황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3장, 4장이 본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이들이 집단적인 시향유 혹은 시창작을 통해서 진실을 추구해가는 내용,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같은 것을 2개의 장으로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서론, 본론, 결론의 구성 중에 본론을 2개의 장 이상으로 구성해낼 수 있습니다. 이 논문 구성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난 뒤에 이것이 한국 한시사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또 한 장으로, 작은 장으로 꺼내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결론의 의미도 포함하면서 이 결론이 전체를 총괄하면서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한 장을 내세운 겁니다. 자, 이렇게 구성한 이 논문이 어떻게 해서 쟁점을 부각시키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갔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악시단의 진시연구라는 이제 제목에서 이걸 논제 혹은 논문 제목이라고 하는데, 논문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백악이라는 구체적 공간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단이라는 집단적 교유 활동, 시창작 활동, 시향유 활동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추구한 내용이 진시라는 개념 속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개념 혹은 이 세 가지 항목이 이 논문을 구성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가 왜 쟁점으로 부각되었는지, 그리고 이 쟁점들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지를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백악이라는 개념을 한번 설정해 볼 수 있는데, 이 백악은 아시다시피 자, 인왕산하고 그 백악산 그 사이에 있는 공간을 지칭하는 개념입니다. 그 두 가지 공간 사이라는 표현이 좀 어색해서 사실은 백악시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이냐면 옛날 경복궁이 있었던 그 뒷주변 공간들입니다. 그런데 임진왜란 때 경복궁이 불타면서 궁궐이 창덕궁, 창경궁 쪽으로 이제 법궁이 옮겨가면서
경복궁 주변은 이제 다른 일반 사람들이 그 뒷면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복궁 뒷면, 그러니까 인왕산과 백악 사이에서 지내던 사람들이 그쪽에서 시를 짓고 그다음에 시를 향유하면서 한 개인이 아니고 집단적인 문화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중에 아주 유명한 분이 한 분이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겸재정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진경산수를 그렸던 분인데 겸재정선이 이 동네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지금 경복 고등학교 있는 터 그 어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서 지내면서 그분의 그림의 경향이 사실은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고 바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활동을 했던 분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 시의 방향하고 이 그림의 방향이 같은 목표를 가지게 되면서 이른바 진경산수라는 한국 회화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큰 변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시기에 겸재정선 등과 함께 활동했던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악이 단순한 서울에 있는 한 시소로서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임진왜란 이후 구체적인 활동은 사실은 17세기 후반 1682년쯤부터 시작이 됩니다만 거기에서 18세기 중반까지로 이어진 시기입니다만은 17세기 후반부터 시작해서 18세기 중반에 걸쳐서 아주 쟁쟁한 그 역량을 가진 기본적으로 폭넓은 독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중국 체험을 통해서 그 자기들의 시야를 넓히고 자기들의 지식 체계를 갖춘 그런 집단적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백악이라고 하는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됐다는 겁니다. 그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진경산수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 구성원은 누구냐면 김창흡 그 두 형제분입니다. 이 형제들을 중심으로 하고 또 이 형제들과 함께 아주 시를 잘 짓는 이병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호를 사천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여기에 합류를 하고 또 이 학원 뭐 등등 해서 서울에 기반을 두고 아주 큰 대갓집 출신이 중심이 되어 활동합니다. 자, 그러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한 공간에서 아주 폭넓은 학문, 폭넓은 독서를 통해서 학문을 구축한 이분들이 자기들의 개인 활동이 아니고 집단적인 활동을 하게 되면서 이것이 굉장히 이 시대적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들이 지니고 있는 의의가 뭐냐 하면 시가, 다시 말해서 한시입니다만 한시가 중국에서부터 들어와서 이미 선조 무렵에 성당시의 격조까지 올라가긴 했는데 그렇다면 한국의 한시라는 것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인가?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방향하고 한국의 한시 방향이 똑같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17세기 후반, 18세기 초반, 중반에 걸친 우리나라 조선의 처한 여러 가지 상황하고 조선이 처한 여러 가지 자연 대상하고 이런 것들을 한시 속에서 어떻게 형상화할 것이냐를 집단적으로 고민하고 토론하고 실제 창작으로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뭘로 잡았느냐? 진시라는 방향으로 잡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백악이라는 공간 그리고 구성원 이런 것들이 이들의 그 배경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백악시단을 형성한 배경이라고 한다면 이들의 내세운 주제의 핵심은 바로 진시라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쟁점은 아주 이 논문의 핵심적인 쟁점은 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문 제목이 뭐가 되냐면 백악시단의 진시 연구가 된 겁니다. 진시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참된 시라는 것인데 이 참된 시가 어떤 것이 참된 시냐, 언어를 잘 구사한 것이 참된 시냐, 이런 등등의 논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있어서 진시의 개념은 어떤 개념으로 이해했냐면 천기진시 혹은 천기론의 바탕을 둔 진시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 천기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재능이라든가 사람의 이러한 감성 혹은 이러한 어떤 내면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 그래서 요것도 조금 앞 시대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그런 개념들이기 때문에 이 하늘로부터 개념들은 창작 주체, 시를 짓는 주체에 있어서 이 주체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이 없이
하늘로부터 그 부여받은 것을 가지고 시를 창작을 하게 되면 그 시가 가지고 있는 참된 정신이 깃들어지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 시대에 있어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사대부층하고 중인층하고 일반 상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계층적인 어떤 신분적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이 똑같다? 이런 식의 인식,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 이런 인식을 쉽게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그러한 어떤 감성 혹은 감정 혹은 내면을 정신을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인식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여받은 것을 바탕으로 참된 시를 지어야 한다. 이것이 진시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기라는 개념을 앞에 내세우지 않고 진시라는 개념을 내세움으로써 진시 속에 포함된 여러 가지 쟁점을 부각시킬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왜 논문의 제목이 진시가 되었느냐라는 것이 바로 이 쟁점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쟁점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쟁점은 우리가 여러 가지 주장들과 주장이 부딪히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쟁점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그 핵심 쟁점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을 주쟁점이라 하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쟁점들을 부수쟁점이라고 보통 설명들을 하면서 주쟁점을 중심으로 부수쟁점을 하나씩 풀어나가거나 해결해 나간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시대에 알다시피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중반에 걸쳐 또 특정한 공간을 중심으로 특정한 집단이 참된 시를 추구하는 그러한 방향들을 지향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아주 큰 쟁점이 될 수 있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안에 하부 혹은 부수적인 쟁점들은 어떤 것인지 하나하나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그 당시가 알다시피 중국이 우리가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중국이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들었었습니다. 이 중심에 대한 조선시대 그 선비들 혹은 사대부들의 인식 체계가 흔들리기 시작했던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병자호란이라든가 이런 것을 겪으면서 우리가 오랑캐라고 생각했던 집단에 대해서 굉장히 그 피해의식을 가지게 됐고 그들의 그 지배 속에 놓이게 되니까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가치관, 이 인식 체계가 흔들리게 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한시를 중국의 한시 중심으로 생각하다가 우리의 국토, 우리의 산하, 우리의 자연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 하는 일종의 그 자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싹 뜨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뭐 조선시 운동이라는 것으로 후대에 다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명에서 청으로 바뀌는 이 상황 속에서 중국 뭐 공안판이 무슨 판이 해서 중국에서 문학 사상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미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 변화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 거냐. 자, 그리고 그 전에 산수화의 그림 같은 경우에서는 상상적인 구도 속에서 이 중국의 산수를 그리면서 그것을 산수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이 시점에 와서 아까 얘기했던 겸재정선 같은 분들이 나서서 우리나라의 참된 자연 대상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진경산수라고 합니다. 뭐 인왕산 그림이라든가 금강산 그림이라든가 서울 주변의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겸재정선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림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림의 방향과 연계되어서 시의 방향도 그런 쪽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적 상황하고 이 내부적 상황을 연결하는데 거기에 또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 우리가 시경 널리 알려진 것인데 사실 좀 어려운 시기도 합니다. 시경은 중국의 각 지역의 민요를 모은 건데 이것이 공자께서 이제 산정을 하면서 이제 경전의 경지까지 올려놓은 것이죠. 시경에 있는 시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시경에 있는 시가 그 풍이라는 요소가 각 지역의 민요를 그 모아놓은 건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도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정서, 지금까지 관념적이라든가 혹은 어떤 기준의 틀로서 보았던 것과는 다르게 각 사람마다 혹은 대상마다 각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정서라든가 그런 것들의 차이를 인식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경에 대해 있는 시경에 대한 시를 이제 새롭게 해석하면서 우리가 참된 시의 방향을 논의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아까 진시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단순히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능력을 형상화해서 구현하는 데서 머물지 않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문학의 방향이라든가 문학의 근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까지 다시 되짚어 보면서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자. 이런 운동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움직임, 이것은 조선을 대표하는 서울의 경화세족들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그 지식인들이 시의 방향을 새롭게 전환하려고 했다 하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제 혹은 이 연구 대상의 범위는 굉장히 넓은 것이고 굉장히 폭넓은 독서를 통해야만 어떤 실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창작 주체문뿐이 아니라 시적 대상, 굉장히 중요한 부분, 시적 대상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 시적 대상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의를 어떻게 표명할 거냐 하는 문제가 되겠고, 실제적으로는 이론적인 것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실제 창작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드러내야 되는 거죠. 자, 이론적인 면과 창작적인 면, 이론과 실천을 함께 얘기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실제는 좀 확산이 되면 나중에 이제 각 지역의 민요라든가 각 지역의 그 노래라든가 이런 등등에 대한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이건 물론 영조 임금이 각 지역의 민요를 모아가지고 보고해라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했고, 나중에 그 정조가 임금 자리에 오르면서, 그건 18세기 이제 후반 쪽으로 넘어가긴 합니다만, 오르면서 시경을 강독을 하면서 경연에서 시경을 강독하면서 시경에 있는 풍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위에서 아래쪽을 교화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아래쪽에서 위쪽을 풍자하거나 풍간하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의 방향을 전환하는 그러한 계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반 민중들 혹은 생산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시적 감동 혹은 정서적 감동, 이런 쪽으로 확장해서 우리 한국 서정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어느 정도 제시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 한시사, 나아가서 한국 서정시사에서 이 진시운동이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살핀 백악시단의 진시연구는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중반에 걸쳐서 그 백악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의 그 서울에서 폭넓은 독서를 통해서 지식을 함양하고 중국 체험이라든가 중국의 이론적 경향에 아주 귀 기울이면서 우리 한국 한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 그 새로운 시, 참된 시, 그 진시의 방향을 제시한 그런 큰 주제, 거기에서 드러난 큰 쟁점하고 거기에 그래서 함께 드러난 그 부수적 쟁점을 동시에 해결하면서 한국 한시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작품을 통해서 분석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쟁점을 설정하고 그 쟁점을 통해서 우리가 그 큰 문제 혹은 큰 주제를 어떻게 통합해서 하나의 학위 논문으로 완성해 갔느냐, 이런 부분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았습니다.